아직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죠. 딸의 첫 기일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다. 밥상머리에서 나물 반찬을 뒤적이던 그가 툭 던진 말에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쳤다. 쨍그랑. 정적을 깨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부엌을 울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떨어진 숟가락을 그리고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위로가 아닌 나의 예민함을 탓하는 듯한 희미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보내주다니요. 당신은 지아가 무슨 택배 상자라도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 나왔다. 지난 1년 우리는 단 한 번도 딸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나를 애써 외면했고 나는 그의 침묵이 원망스러웠다. 시간이 약이라는 뻔한 위로 대신 그는 회사를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섬처럼 떠다녔다. 쉽게라니.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지아 아빠야.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저 방만 보면 숨이 막혀. 먼지만 쌓여가는 저 방을 볼 때마다 당신도 나도 병들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압적인 무게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딸이 떠난 후 우리 집의 시간은 멈췄다. 특히 지하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나와 세상 사이의 거대한 벽처럼 존재했다. 그 문을 열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문을 여는 순간 정말로 내 딸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인정해야 할 것만 같아서. 내가 할게요. 내일 당장 치울게요. 더 이상의 말싸움은 무의미했다. 저렇게 말하는 남편에게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슬픔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예전의 완벽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왔다. 등 뒤로 그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딸의 방문 앞에 섰다. 차갑고 단단한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주 천천히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훅 하고 1년 동안 갇혀있던 시간이 먼지와 함께 쏟아져 나왔다. 방 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책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고 의자에는 벗어놓은 교복 재킷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벽에는 아이돌 가수의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었고 화장대에는 뚜껑이 채 닫히지 않은 립스틱이 보였다. 금방이라도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며 지아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나는 무너져 내리듯 딸의 침대에 주저앉았다. 지아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베개에 얼굴을 묻자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지아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내 딸 한참을 그렇게 울며 딸의 흔적을 어루만졌다. 책꽂이에 꽂힌 책들을, 서랍 속의 낡은 인형을, 책상 위에 놓인 필기구 하나하나를. 모든 물건에 지아와의 추억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정리를 시작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이것도 지아가 아끼던 것, 저것도 지아가 좋아하던 것. 딸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는 것은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다. 옷장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연습장과 편지들, 다이어리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안쪽 손을 뻗자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다. 꺼내보니 자물쇠가 달린 짙은 남색의 두툼한 일기장이었다. 지아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내가 선물했던 것이었다. 엄마, 이건 나만의 비밀 공간이야. 절대 훔쳐보면 안 돼. 열쇠를 목걸이에 꿰어 차고는 천진하게 웃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차마 그 비밀 공간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마저 상자에 넣어버리면 영영 내 딸의 마지막 시간들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할 것 같았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지아가 늘 열쇠를 숨겨두던 작은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채 작은 은색 열쇠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1년간 굳게 닫혀있던 딸의 시간이 열렸다. 첫 장을 넘기자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지아의 글씨가 나를 반겼다. 2024년 3월 5일. 날씨 최고로 맑음. 드디어 고3이다. 1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멋진 딸이 되어야지. 유나랑 같은 대학에 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아자아자 강지야. 할 수 있다. 풋풋한 딸의 다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친구들과의 소소한 다툼,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이야기, 시험 성적에 대한 고민까지. 일기장 속 지아는 내가 알던 그대로의 밝고 사랑스러운 소녀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딸이 다시 살아나 내게 말을 거는 듯 했다. 그래, 우리 딸은 이렇게 빛나는 아이였지. 이렇게 예쁜 아이였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기장을 읽어내려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무렵 일기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문장들 사이에 그림자처럼 어둡고 무거운 단어들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2024년 9월 12일. 날씨 흐림. 요즘 아빠가 이상하다. 밤늦게 서재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목소리로 통화를 한다. 방문 틈으로 언뜻 들었는데 평소에 다정한 아빠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거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 다정하고 완벽한 아빠였던 그 사람이 딸에게 낯설게 느껴졌다고. 나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다음 장을 넘겼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다. 2024년 10월 3일. 날씨 비. 오늘 아빠 서재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서류를 봤다. 김철호 부장 해임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철호 아저씨 어릴 때부터 나를 예뻐해 주시던 아빠의 가장 친한 동료 아니었나? 서류에는 비자금, 횡령 혐의 전과 같은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모르는 아빠의 다른 얼굴이 있는 걸까? 너무 혼란스럽다. 심장이 쿵쿵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김철호 부장이라면 나도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의 회사 창립 멤버로 20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다. 작년 가을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들었다. 남편은 그때 내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씁쓸해했었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손이 떨려왔다. 나는 미친 듯이 일기장을 넘겼다. 지아의 글씨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존경했던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숨이 멎는 듯한 문장을 마주하고야 말았다. 사고가 나기 불과 일주일 전의 일기였다. 2024년 11월 20일. 날씨 안개. 오늘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봤다. 3년 전 우리 회사 경쟁업체였던 대형 건설이 자재 비리 문제로 부도가 났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기사에 첨부된 비자금 장부 명단이 너무나 익숙했다. 아빠 서재에서 봤던 그 서류 속 이름들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명단 가장 위에 적힌 이름. 강민준 대표. 아빠 강민준 대표의 이름이 왜 이런 곳에? 일기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지아가, 내 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사고 바로 전날 11월 26일자 일기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거칠고 다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내 눈을 파고들었다. 내일은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 더는 아빠를 모른 척할 수 없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섭다. 아빠는 괴물일지도 모른다. 아! 목구멍에서 비명도 아닌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날 딸은 내게 오려고 했다. 모든 것을 말하기 위해. 하지만 지아는 내게 오지 못했다. 집을 나선 지 불과 30분 만에 학교 앞 사거리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덤프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했다.
운전자의 부주의와 굳은 날씨가 겹친 비극적인 사고라고. 남편도 나도 그렇게 믿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믿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감싸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남편의 얼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소름 끼치는 괴물의 가면처럼 보였다. 그 사고는 정말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 일기장을 든 손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방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내 딸, 내 사랑하는 지아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글자는 괴물과 무섭다는 단어였다. 그 괴물이 내 남편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 익숙하고도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 그러나 오늘따라 그 목소리는 섬뜩한 칼날처럼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기장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다시 밀어넣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나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 집에서 내 감정을 들키는 것은 맹수 앞에서 등을 보이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방 정리는 좀 했어? 거실로 나가자 소파에 외투를 벗어 던진 그가 물었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닌 굳게 닫힌 지하의 방문을 향해 있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내 대충 힘들어서 다는 못하고.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그는 무심하게 대꾸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늘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던 그 손길이 오늘은 마치 차가운 뱀이 내 목을 감는 것처럼 소름 끼쳤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의심의 눈초리였다. 그는 나의 미세한 변화를 즉시 감지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지하 물건들을 만졌더니 좀 기운이 없어서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그는 더는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식탁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는 나를 관찰하고 있었고 나는 그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밥을 목구멍으로 쑤셔 넣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에 낯선 가면이 겹쳐 보였다.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다정하지만 그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얼굴.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그의 얼굴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응시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딸을 아닐 거야. 내가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지아는 그저 아빠의 회사 일에 대해 오해하고 혼자 무서워했던 것뿐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의심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일은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 새벽 2시. 그의 숨소리가 깊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는 유령처럼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맨발로 살금살금 복도를 걸어 그의 서재 앞에 섰다. 결혼 후 30년간 이곳은 그의 성역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허락 없이 이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금기를 깨야만 했다. 끼익 심장이 멎을 듯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서재 안은 잉크와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지아가 말했던 이상한 서류. 그것을 찾아야 했다. 어디부터 뒤져야 할지 막막했다. 거대한 책장, 잠금 장치가 달린 서랍장,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한 캐비닛. 모든 것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그의 책상 서랍부터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은 평범한 문구류와 서류들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안쪽에 숨겨진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이중 바닥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얇은 판을 드러내자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USB 몇 개가 들어있었다. 수첩을 펼쳤다.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이니셜 그리고 거액의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뇌물을 의미하는 은어들 같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김철호. 그의 이름 옆에는 처리 완료라는 붉은 글씨가 섬뜩하게 적혀 있었다. 일기장에서 지아가 언급했던 횡령 혐의를 뒤집어 쓰고 해고당했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내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빛나는 가면 뒤에는 타인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냉혈한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지아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유나의 집이었다. 아마 유나에게는 무언가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지아가 혼자 그 모든 비밀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작은 카페에서 만난 유나는 1년 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아주머니 지아 기일이 고지네요. 유나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차마 본론을 꺼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유나야, 혹시 지아가 죽기 전에 아빠에 대해 무슨 말한 적 없니?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 내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빠 얘기요? 했어요. 사고 나기 한 이틀 전이었나 전화가 와서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랬어요. 자기 아빠가 자기가 알던 아빠가 아닌 것 같다고. 자기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괴물의 모습을 봐버렸다고요. 괴물. 지아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바로 그 단어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괴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저도 무서워서 계속 물었는데 절대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지아는.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다그쳐서 물어봤더라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아주머니? 유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우는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함께 울었다. 미안함과 죄책감에 우는 유나를 보며 나는 칼날 같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직감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김철호 부장. 그를 만나야만 했다. 수소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남편의 낡은 주소록에서 그의 옛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 반지하 방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을 두드리자 술에 절어 퀭한 눈의 남자가 문을 열었다. 20년 넘게 남편의 곁을 지켰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김철호 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한눈에 봐도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남자였다. 누구시오? 저 강민준 대표 아내입니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듣자 그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당장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만요. 제발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딸 지아 때문에 왔어요. 지아라는 이름에 그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어릴 적 지아를 유독 예뻐했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매달렸다.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좁은 방 안은 온통 술병과 담배꽁초로 가득했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요? 그 인간이 시켜서 내 동태라도 살피러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남편 몰래 왔어요. 부장님 억울하게 해고당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요. 당신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20년 지기인 나를 하루아침에 횡령범으로 만들어서 내쫓고 경쟁 업체 비리까지 뒤집어 씌워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킨 인간이요. 그 인간한테 걸리면 누구든 그렇게 되는 거요. 지아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장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대형 건설 비자금 사건, 그리고 그 명단에 있었던 남편의 이름까지. 내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김철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세상에 지아가 그걸 어떻게. 그는 머리를 감싸 쥐며 괴로워했다. 만약 지아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강 대표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끔찍한 확신을 내게 안겨주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있었다. 사모님, 강민준 그 인간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아가 그 비밀을 알았고 그걸 누군가에게 폭로하려 했다면 그 인간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았을 겁니다. 무슨 짓이든. 김철호의 마지막 말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비자금, 김철호의 해고, 대형 건설의 부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아버린 내 딸. 딸은 진실을 밝히려 했고 남편은 그것을 막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아니, 사고를 당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전화는 왜 안 받고? 그는 나를 추궁하듯 물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서재에서 꺼내봤던 바로 그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다. 내가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이거 당신이 봤나? 차가운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 유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 딸을 죽인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남자와 단둘이 마주 선 것이다. 숨막히는 정적이 거실을 감쌌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마치 내게 남은 시간을 재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대답해야지. 어디서 뭘 하고 온 거야?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된 거고? 그는 가죽 수첩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내 심장을 후려쳤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내가 그의 비밀을 파헤치고 다녔다는 것을. 나는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하고 단단했다. 봤어요. 당신이 김철호 부장님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대형 건설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더러운 돈으로 이 집과 내 옷과 우리 지하 학비를 어떻게 대왔는지 다 봤어요. 내 대답에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다. 하고작 그걸 보고 나를 심판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당신이 이 집에서 편하게 드라마나 보고 있을 때 나는 밖에서 전쟁을 치렀어. 당신과 지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다고. 가족을 위한 거라고요?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딸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지하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그가 던져놓은 가죽 수첩 바로 옆에 일기장을 펼쳐놓았다. 그의 시선이 일기장에 박힌 자신의 딸 강지아의 이름에 닿았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이건 우리 지하 일기장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서둘러 치워버리고 싶어 했던 우리 딸의 마지막 흔적이요. 여기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적혀 있더군요. 나는 일부러 가장 결정적인 페이지를 펼쳐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빠 강민준 대표의 이름이 왜 이런 곳에? 라는 문장이 적힌 페이지였다. 그는 숨을 흡 하고 들이마셨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추악한 비밀들을. 그래서 두려워했고 혼란스러워했고 아파했어요.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빠가 사실은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요. 나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로 손가락을 옮겼다. 사고 전날 내 딸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문장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심장에 못을 박듯 힘주어 읽어내려갔다. 내일은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 더는 아빠를 모른 척할 수 없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섭다. 아빠는 괴물일지도 모른다. 그만해. 그가 처음으로 애원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뭘 그만해요? 이제 시작인데. 우리 지아 그날 나한테 오려고 했어요. 당신의 모든 걸 내게 말하려고. 그런데 우리 딸이 어떻게 됐죠? 집을 나선 지 30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단순 사고라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보? 나는 그를 여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단어에는 더 이상 어떠한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자
가장 잔인한 고발이었다. 내 말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흐느낌 같던 소리는 이내 억눌린 통곡이 되어 터져나왔다. 평생 그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심지어 지아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는 꼿꼿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울던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정말이야, 선영아. 나는 그냥 지아를 막으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의 입에서 마침내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지아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고 했다. 지아가 친구 유나와 통화하며 아빠의 비밀에 대해 그리고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그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지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추궁했다. 지아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아빠의 비리를 전부 알고 있다고, 더는 아빠를 존경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다. 그 애가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봤어.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내가 평생 지아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눈빛이었어. 그리고는 소리치더군. 당장 엄마에게 가서 다 말하고 경찰에도 신고할 거라고. 그는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그는 지아를 막아서며 애원하고 협박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아는 완강했다. 아빠는 더 이상 자기 아빠가 아니라고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냥 붙잡으려고 했어. 제발 가지 말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어. 그 애는 우산도 없이 무작정 뛰쳐나갔고 나도 정신없이 뒤따라 나갔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잠겨 들어갔다. 그는 마치 그날 밤의 악몽을 다시 꾸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학교 앞 사거리였어. 횡단보도 앞에서 내가 겨우 그의 팔을 잡았어. 제발 멈추라고,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소리쳤지. 그런데 지아가 내 손을 미친 듯이 뿌리치면서 이 괴물. 내 몸에 손대지 마. 라고 소리쳤어. 그 순간 지아는 비에 젖은 보도블록에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딸을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딸을 향해 뻗었던 그의 손은 오히려 딸의 등을 세게 밀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지아가 내 손에 밀려서 차도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어. 바로 그때였어. 오른쪽에서 오던 그 빌어먹을 덤프트럭이 경적을 울릴 새도 없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으로 그날의 끔찍한 장면이 그려졌다. 빗속에서 아빠를 괴물이라 부르며 절규하는 내 딸. 그런 딸을 막으려다 결국 죽음으로 내몬 아빠. 그것은 의도치 않은 사고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죠?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고가 나자마자 119가 아니라 당신이 늘 뒤를 봐주던 그 해결사에게 전화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완벽한 사고로 위장해달라고. 혹시라도 당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 말이 맞나요? 그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부짖었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내 딸이 차가운 빗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자신의 죄를 덮을 궁리부터 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부스러기마저 재가 되어 사라졌다. 선영아, 제발 용서해줘. 나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무 무서웠어. 내 인생이, 그리고 당신 인생까지 전부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내가 평생 당신과 지아에게 속죄하며 살게. 응? 우리 3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이대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순 없잖아. 지아도 하늘에서 아빠가 이렇게 되는 건 원치 않을 거야. 제발. 그는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내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평생을 나를 위해 헌신했던 남편, 내 젊음과 사랑을 모두 바쳤던 남자, 내 딸의 아버지. 그가 내 발밑에서 울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웠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지키라는 목소리와 내 딸의 원한을 갚으라는 목소리.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빗속에 쓰러져 있던 내 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엄마를 부르고 싶었을까? 딸의 고통 앞에서 나의 30년 세월은 한낱 먼지처럼 가벼웠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내 다리를 붙잡고 있는 그의 손을 힘주어 떼어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내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가정은 1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내 딸을 차가운 빗속에 버려두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무너졌어요. 나는 그를 지나쳐 전화기가 놓인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절망적인 시선이 내 등 뒤에 와서 박혔다.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3개의 숫자를 눌렀다. 그의 울음 섞인 절규가 거실을 울렸다. 안 돼, 선영아, 제발. 나는 그의 절규를 외면했다. 내 귓가에는 오직 엄마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다. 무너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한 진정한 정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엄마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가져갔다. 곧이어 기계적인 신호음과 함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살인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내 남편 강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지고 새하얀 질감만이 남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 부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난 전화는. 장난 아닙니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1년 전 2024년 11월 27일에 있었던 제 딸 강지아의 교통사고, 그건 사고를 위장한 살인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제 남편 강민준입니다. 내 입에서 그의 이름이 범인으로 호명되는 순간 그는 정신을 차린 듯 내게 달려들었다. 짐승처럼 포효하며 그가 내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려 했다. 이 미친 여자야.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우리를 전부 망치고 있어. 그의 손이 수화기를 향해 뻗어왔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피했다. 지난 30년간 그의 앞에서 단 한 번도 힘을 써본 적 없던 내 가냘픈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몰랐다. 나는 그의 가슴을 힘껏 밀쳐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수화기에 대고 비명처럼 외쳤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아파트 101동 1504호입니다. 제발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전화기를 빼앗는데 성공했다. 그는 수화기를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전화기는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를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나를 향한 지독한 증오와 살이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너와 지아를 위해서였어. 그런데 내가 감히 나를. 닥쳐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끊어져 나간 것 같았다. 지아를 위한 삶이었다고요? 지아가 당신의 더러운 비밀을 알게 되자 당신은 괴물이 되어 내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는 당신 자신을 위해 그 죽음을 외면하고 덮고 심지어 지아의 흔적까지 지워버리려고 했잖아요. 당신 입에 더 이상 지아 이름 올리지 마.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함께 나눈 부부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피해자의 어머니와 가해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우리 관계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사이렌 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갔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발악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벽에 걸린 우리의 행복했던 시절이 담긴 가족 사진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아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독 슬퍼 보였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저 문을 여는 순간 내 인생도 함께 부서져 내릴 것이었다. 평범한 주부 박선영의 삶은 여기서 끝이었다. 나는 이제 살인자의 아내가 될 터였다. 어쩌면 남은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문을 열어야만 했다. 그것이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사랑이었으니까. 나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지나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내 남편에게로 향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박선영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남편분께서 따님을 살해하셨다고 신고하셨는데 자세한 말씀을 좀. 나는 말없이 지하의 방으로 들어가 딸의 일기장과 남편의 서재에서 찾아낸 비자금 수첩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경찰관들에게 그것들을 건넸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첩과 일기장을 번갈아 훑어보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잠시 후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내 남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강민준 씨, 지금부터 당신을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내 남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밀랍 인형처럼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경찰의 손에 이끌려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문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다. 용서를 구하는 말일까 아니면 마지막 저주일까?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다. 잠시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경찰들에게 이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경찰들이 떠나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이 마치 한바탕의 끔찍한 연극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30년의 추억이 깃든 이 공간이 이제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앳된 얼굴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와 그의 모습이 보였다. 저 때의 나는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웨딩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액자를 뒤집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저 거짓된 행복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텅 빈 남편의 옆자리가 어색해서가 아니었다. 지난 1년간 나를 짓눌렀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휘몰아쳤던 분노와 배신감,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 거대한 공허함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하다 나도 모르게 지하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 딸의 침대에 조용히 누웠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딸의 채취를 맡으며 나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안함과 안도감과 그리고 내 딸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지아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딸 억울한 마음 조금은 풀렸을까.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편히 쉬렴.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다음 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명 건설사 대표 친딸 살해 혐의로 구속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우리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나는 한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남편의 가족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남편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낼 수 있냐며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한 채 모든 것을 증언해야 했다. 딸의 일기장을 읽으며 느꼈던 절망감, 남편을 의심하며 보냈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게 된 그날 밤의 일까지. 내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김철호 부장과 윤아도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남편의 비리와 지아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증언해 주었다. 세상은 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했고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에 분노했다. 1년 후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민주는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가 딸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죽어가는 딸을 방치하고 사고로 위장한 죄는 그 어떤 살인보다 비열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던 날 나는 법정을 나오며 처음으로 푸른 하늘을 제대로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승리했다는 기쁨도 없었다.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텅 빈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그 집을 팔고 남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에 조그만 집을 얻었다. 화려했던 가구와 값비싼 옷들은 모두 버렸다. 대신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소박하고 조용한 날들을 보냈다. 더 이상 나는 강민준의 아내도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 가족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박선영으로 그리고 강지아의 엄마로 살아갔다. 시간이 흘러 지아의 세 번째 기일이 돌아왔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사들고 지아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작은 비석 앞에 꽃을 내려놓고 딸의 사진을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다. 사진 속 지아는 여전히 19살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지아야, 엄마 왔어. 잘 지내고 있지? 나는 비석 옆에 가만히 쪼그려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엄마는 그냥 그렇게 지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 가끔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밤새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내 생각하면 아픈 마음보다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르거든.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 밤새 같이 보던 드라마, 소파에 누워 엄마 무릎 빼고 잠들던 너의 온기, 그런 것들이 엄마를 살게 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마치 딸이 내 곁에서 괜찮다고, 엄마는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다. 내 아빠 얼마 전에 편지가 왔었어. 매일같이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고 있다고.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답장은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 몫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평생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엄마,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싶거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석에 새겨진 강지아라는 세 글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보았다. 딸, 엄마 이제 갈게. 또 올게. 다음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사올게. 하늘에서 부디 행복해야 해. 알았지? 사랑한다, 내 딸. 나는 뒤돌아섰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더 이상 내 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지아의 엄마라는 이름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내 절망을 이겨낼 유일한 희망이었고 남은 생을 살아갈 가장 큰 이유였다. 먼지 쌓인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나는 이제 내 딸의 이름으로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터였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밝힌 선영 씨의 용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